제가 만든 건 아닌데 따온 건데 편집을 한 건데 동영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제 PPT를 같이 보겠습니다. 예.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화려하게 컴백합니다. 완전체로 공식 무대에 서는 것은 약 3년 5개월 만인데요. 가장 한국적인 공간에서 팀의 정체성을 녹인 신보 아리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눈이 서울로 쏠리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앨범을 내는 건 약 3년 9개월 만으로 멤버들은 군 공백기를 끝낸 지난해 하반기부터 앨범 준비 상황을 전하며 컴백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광화문 광장 공연에 이어 4월부터는 코로나19 여파 이후 7년 만에 여러 대륙을 오가는 대규모 월드 투어도 예정돼 있습니다. 4월 9일 고향 공연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와 아시아로 이어지는 공연은 현재까지 확정된 것만 34개 도시 82회차에 이릅니다.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향한 반응은 이미 뜨겁습니다. 고향 공연은 선 예매만으로 3회차 공연 티켓이 모두 팔렸고 북미와 유럽에서 열리는 41회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21일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 발매를 기념해 열리는 컴백 공연이 전 세계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가장 한국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만큼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의 경복궁까지 활용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경복궁 내부 근정문에서 출발해서 흥내문,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왕의 길을 걸어 나가는 장면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광화문의 열린 문을 통과한 뒤 월대를 지나서 무대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무대는 광화문 광장 북측 6조마당 인근의 남쪽을 향해 설치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K-팝 데몬헌터스의 대흥행과 한국 드라마의 전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방탄소년단이 왕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세계 팬들에게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공연이 열리는 21일 저녁에는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해 광화문 담장을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로 채울 예정이고요. 이번 공연은 넷플릭스로도 생중계되는데 주최 측은 5천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방탄소년단의 귀환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세계 최대의 축제로 꼽히는 월드컵 혹은 올림픽과 유사한 규모의 글로벌 생중계 이벤트라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공연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최 측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15,000여 명을 수용하고 시청광장과 세종대로 사거리에도 13,000여 명을 들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청광장에 있는 관객들은 인근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으로 공연을 실시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한국을 찾는 발길로 이어지면서 관광산업은 팬데믹 이후 완전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 수는 1,894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코로나19 이전 황금기였던 지난 2019년보다 8.2%나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여기에 올해 BTS 컴백 공연 효과까지 더해지면 관광객 2천만 시대가 열릴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밀양아리랑 경기아리랑 진도아리랑을 이게 합성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년 다음 달 2월 20일 날 발매할 5집 앨범에 또는 21일 날 공연할 때 이 아리랑이 어떤 버전으로 나올지 그것도 지금 큰 관심거리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지. 왜냐하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국인 다움, 보통 우리가 코리안리스라고 좀 부르는데 그런 코리안리스라고 하는 것의 에센스가 아리랑으로 지금 표현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리스, 세계적인 이게 지금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BTS가 상당히 고도로 지금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아리랑을 선택을 해서 더구나 경복궁을 딱 선택을 하고 해서 한국 문화를 완전히 세계화 접목시키겠다. 한국 문화를 세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큰 야심과 전략을 이번에 드러내놓고 글로벌리스, 코리안리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아리랑 공연을 통해서 접목되고 해석되고 세계로 전파되고 그래서 한국 문화가 한국의 생활 방식이 또는 한국의 애환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깊은 애환과 슬픔과 또는 희망과 열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녹아나서 이 세계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감동적으로 다가갈 것인가 아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통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가지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되게 이런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방시혁과 가족, BTS의 등장, 아리랑 뭐냐 이게 2020년 비교 어떤 연속성이 있는가, 아미는 왜 열광하는가, 문화국가란 뭔가, 제1근대 전환이라는 게 뭔가 이것과 연관해서 김구와 김대중 그리고 이제 BTS에 대한 향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비디오에서도 월드컵과 비교는 그런 대규모의 행사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뭐 잘 알겠지만 그냥 개고안 하겠습니다. 방시혁 가족과의 방시혁입니다. 2021년 이후에 하이브의 의사의 의장으로 지금 있고요. 오케이. 주요 경력은 뭐 보는 것처럼 서울대 미학과를 1997년에 졸업을 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고 2021년에 이제 하이브를 만들어서 이사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1913년에 방탄소년단 7인 그룹을 데뷔를 시켰습니다. 방시혁 씨가 2019년에 서울대 졸업식에 와서 상당히 멋있는 강의를 했습니다. 축사를 했어요. 그때 오세정 씨가 이제 그 서울대 총장이었는데 가족들이 와서 같이 찍은 사진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방시혁 집안 뿌리는 이제 우리 다 선배들이지만 방금윤 선배님, 그 다음에 부인은 이신영자 씨, 방금열 이게 다 전주고등학교 전주에 지금 뿌리를 두고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화려한 지금 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그리고 이 3월 20일 날 신곡 14곡이 담긴 정규 앨범 아리랑이 발표되고 연이어서 3월 21일 날 광화문 공연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약 26만 명이 모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대형 전광판을 마치 2002년 월드컵 할 때 막 전광판이 막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190개국에 생중계를 한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아주 스케일이 굉장히 큰 어떤 행사가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4개 도시에서 79회 공연이 현재 확정된 상태고 앞으로도 늘어날 겁니다. 이게 첫 스타트는 이제 금년 4월 9일에서 12일까지 고양 종합운동장 콘서트에서 시작해서 후반 동경, 플로리다, 5월 텍사스, 멕시코 시티, 스탠포드, 라스베가스, 6월, 7월 부산을 한번 다시 돌아옵니다. 마드리드, 브루셀, 런던, 뮌헨, 파리, 8월 뉴저지, 매사추세츠, 벌티모어, 엘링턴, 토론토, 시카고, 9월, 10월 로스앤젤레스, 보고타, 리마, 산티아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울루 이런 식으로 대만, 홍콩 하고 나중에 멜버른, 시드니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 2027년 3월까지 79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현재. 그리고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건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런던 같은 경우에
이게 7월 6월 7일 날 영국 런던 포트넘 헛스퍼 스타디움에서 하는데 굉장히 큰 스타디움인데요. 단일 공연 사상 최고 객석이 되고 중앙의 무대를 주변으로 36도로 감싸는 각색 객석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뭐 굉장히 화려하고 다이나믹하게 꾸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1992년, 93년, 94년, 95년, 95년, 97년 막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인데 이 아미라고 하는 게 이제 팬클럽인데 아미라고 하는 조직 안에 등록을 한 팬이죠. 아주 열성적인 팬입니다. 그 외에 뭐 팬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20명이 지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팀들이 이제 이번에 다시 돌아와서 약간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리랑, 왜 아리랑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리랑은 뭐 누구나 다 지금 알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민요고 약 65종이고 약 3,600여 개에 달하는 곡이 있다고 합니다. 남한 2012년, 북한 2014년에 각각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재로 등재시켰고 남북 단일 스포츠 팀이 들어갈 때는 어느 국가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아리랑을 국가 대신해서 불렀기 때문에 일부 의견은 만약 통일된다면 아리랑을 통일 한국의 국가로 하자. 뭐 이런 그 의견들도 많이 개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념을 떠나서 좌나 우를 떠나서 우리 민족의 가장 뿌리 깊은 정서를 반영하는 그런 노래가 아리랑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해외 반응은 어떠냐? 영국 일간 아디언은 이건 그냥 또 적어봤습니다. 새 앨범 제목을 아리랑으로 정한 건 한국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나겠다고 하는 시그널이다. 아리랑은 한반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민요이자 세대를 초월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인 비공식 국가다. 이렇게 아디언을 봤어요. BTS는 꾸준히 한국적 뿌리를 포용하는 모습을 이어왔다. 이번 앨범을 통해 수백만 명이 아리랑의 매력을 마주하거나 재발견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팝 그룹의 문화적 바탕에 진입하도록 만들 것이다.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는 BTS가 자신의 뿌리로 돌아왔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경기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아까 그 2016년 파리에서 공연할 때 기본은 경기도 아리랑을 했지만은 밀양 아리랑도 그게 나오잖아요. 보잖아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거 다 이게 밀양 아리랑입니다. 경기도 아리랑이 아니고 뭐 뿐만이 아니고 여기 지금 강원도 아리랑도 있고 진도 아리랑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편곡을 시켰다고 해요. 합성을 시켜가지고 상당히 독특하게 경쾌한 무드로 만들어서 2016년 파리에서 공연을 해서 많은 그 관심을 받았는데 어찌됐든 아리랑 민요는 대단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아리랑도 있습니다. 제가 적어는 놨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리랑의 심층 의미는 뭐냐? 한 민족이 겪어온 삶의 애환과 희망을 담은 민족의 서사시이자 영혼의 노래다. 애환의 서사입니다. 첫째는 이별과 슬픔, 식민지 아픔, 고개의 상징성, 시련과 고난,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 아라리라고 하는 게 이게 아픔이라는 게 아리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네. 꿈의 서사, 희망과 하나됨, 끈질긴 생명력, 꿈과 희망, 민족의 통합을 지향하는 위로와 신명, 아리랑은 한을 흥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힘을 낳는다. 한민족이 겪은 수많은 역사적 고난을 버티게 한 힘이자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는 희망의 서사다. 이게 이제 아리랑에 담겨져 있는 심층 서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BTS와 아리랑, 2016년 프랑스인데 경기도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강원 아리랑을 메들리처럼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게 편곡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사는 건 아리랑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거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이 아직은 몰라요. 지금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지금 이 세계에서는 관심거리고 특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미들로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지금 지켜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2026년 아리랑 앨범의 의미 그냥 읽겠습니다. 아리랑은 한국적 정체성, 그리움과 사랑 같은 감정을
포괄할 수 있는 키워드다. 앨범이 BTS가 한국에서 시작된 음악적 정체성과 세계적인 정서를 잇는 상징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팀의 뿌리, 기본 정서를 전 세계 팬과 연결시키려는 전략이다. 한국인다움, 이게 코리안리스입니다.를 세계의 팬들과 공유 발전시켰다. 이게 글로벌리스와 연관되는 거고요. 아리랑을 글로벌 감정 코드로 재편성한다.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시키는 정체성을 재배치시키겠다. 전통적 감정을 현대적 사랑을 서사로 재구성한다. 해서 크게 봐서는 하여튼 전통과 현대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서 독특한 한국적이면서도 글로벌한 어떤 감정의 세계 이런 것들이 아주 독특하게 표현이 되고 특히 이게 사랑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대충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배경, 자 이게 이제 아까 좀 본 건데요. 2002년에 월드컵 거리응원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때는 정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갔었어요. 그리고 뭐 막 정말 이거 독일어고 할 때도 그렇고 미국 올 때도 그렇고 엄청난 사람이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였었는데 특히 미국 올 때인가요? 막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는데 그걸 다 맞고 열렬히 응원하고 비가 이제 그쳤어요. 경기가 끝날 때쯤 해서 그 막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쓰레기를 다 치우고 해가지고 길을 깨끗이 정비하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근데 그 2002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한국인 코리안리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2002년 이것과 이제 2026년이 어떤 의미에서는 결합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2002년 예컨대 6월 25일에는 광화문 내거리 시청 앞에 약 135만 명이 집회를 한 것으로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거 그냥 보겠습니다. 6월 18일 날 서울시청입니다. 광화문 내거리입니다. 이것도 뭐 광화문 내거리가 지금 엄청난 인파가 지금 2002년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나왔습니다. 다양하게 색칠을 하고 자유분방한 젊은 세대가 등장해서 붉은 악마가 되어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스러운 세대가 이때 분출한 거죠, 이게. 집합적인 함성이 그때 울려 펴지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모습과 2002년과 2026년 사이에는 상당한 연속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의 흥미로운 관전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연속되는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그때는 이제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퍼포먼하는 사람은 2002년에는 축구 선수였죠. 그렇죠? 2026년에는 이제 BTS 연예인들이 지금 나와서 퍼포먼을 하는 거고요. 관중은 그때는 이제 넓은 의미의 붉은 악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관중 또는 아미가 막 집중적으로 이제 모일 것 같고, 장소는 광화문 시청 앞 이런 쪽이었고,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그 미디어가 대형 전관 스크린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아마 그런 모습은 2002년과 거의 비슷하게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내용을 어떻게 갖고서 코리안리스, 한국인 다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글로벌한 어떤 정서로 부각시켜서 세계의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느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아미는 왜 그렇게 열광을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순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했는데 막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미의 구성, 이게 지금 아미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해서 56만 명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팬은 지금 수억 명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등록된 사람들만 따지면 이제 멕시코, 페루, 인도네시아, 미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브라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옵니다. 굉장히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열렬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서로를 돕습니다. 서로 봉사하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버팀목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미라고 하는 이 존재가 활동이 상당히 글로벌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아미가 BTS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같이 활동하겠다, 같이 가겠다는 뜻이니까요. BTS는 방탄소년단이고 아미라고 하는 것도 아미죠, 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과 같이 가는 군대예요, 스스로 생각할 적에. 그렇지만 이제 영어로는 그 아미라고 하는 단서들을 갖고 있지만 하여튼 둘이 굉장히 결합되어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그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BTS 음악 제작의 기본 정책은 BTS는 단순한 노래, 춤, 연기가 아닙니다. 시대 정신, 가치, 메시지를 상출합니다. 연기자들은 자신의 체험, 방황, 고통을 성찰하고 이를 소재로 하여 시대의 분위기, 정신,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게 지금 이 기본적으로 하이브의 기본 정책이고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따라서 각 개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자기 실험을 해가면서 스토리를 만들고 가사를 만들고, 그래서 가사 하나를 보면은 저도 그걸 조금 봤는데 굉장히 아주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가사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독자적인 플랫폼, 위버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구글을 이용한 독자적인, 이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와 정서적 교감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소통을 하고 있고 해서 이 위버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이미지와 교류를, 아미와 교류를 하고 있고, 특히 세 번째 한번 보면요. 남미,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미국 흑인 문화의 비트, 리듬, 소리, 가사 등을 전자, 악비 장구로 떼내가지고 재구성해서 새로운 스타일 장르를 개척합니다. 이게 지금 전자,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돌이라고 잡아보면 우리 많이 하는데 얼쑤 좋다, 얼쑤 좋다, 지와다 좋다, 지와다 좋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이거 이제 우리 판소리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걸 더불어서 이제 덩기덩 궁도로, 덩기덩 궁도로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면 그건 아프리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쫙 뽑아가지고 같이 더 넣어가지고 톡 튀는 그런 뉘앙스가 나오도록 그걸 만듭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문명과 전통 문화가 결합이 되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형태고, 그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한 보기로 아미 가사 가운데 작품이 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쾌한 거예요. 온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가자. 누가 뭐라고 하면 신경 쓰지 말자. 우리는 내일 한다. 우리는 자랑스럽다. 뭐 이런 어떤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온 놀이인데, 막 그걸 부르다가 나중에 이제 후렴을 나올 때는 나의 고통이 있는 곳에, 나의 고통이 있는 곳에 내가 숨쉬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후렴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아미들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의 고통이 있는 곳에 내가 숨쉬게 하소서. 그러면 이게 나의 고통이 있는 곳에 내가 숨쉬게 하소서. 발음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Where my pain lies, let me take a breath. 이 작업을 아미가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말을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해가지고 또 적고, 그것도 따라서 해요. 막 우리말로. 그리고 또 이제 영어로도 하고 해서 그 매 곡을 이 아미들이 절성적으로 해서 공유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사실은. 이거 자발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건데, 제가 이제 사회학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험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아미가 하고 있고, 이 BTS가 하고 있고, 그게 장점입니다, 이게. 각자 도생의 불안한 개인들에게 위로, 배려, 용기, 희망을 주는 독특한 가사, 리듬, 율동, 춤을 제공하여 힘들어하는 개인들의 상처를 치유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듣는 사람이 굉장히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위안을 느끼는 거예요. 용기를 느끼는 거예요. 희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강한 아미 공동체를 구성하고 상호 연대를 이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차별, 불의, 폭력, 정의롭지 않는 현상에 저항하고 서로 의지한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버팀목이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아미가 내건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 저는 이 슬로건이 모든 상당히 많은 걸 설명한다고 합니다. 아미가 내가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줄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대하고 힘을 합치고 같이 기대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자. 이런 그런 활동이니까요.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크게 보면은 저희 관점에서 본다면 위험사회라고 하는 시대적인 큰 흐름 속에서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각자 도생이고
뿔뿔이 흩어지고 나약하고 외롭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버팀목이 자 서로 돕자 막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막 가닿는 거죠. 그래서 아미들의 그 인터뷰나 수기 같은 걸 보면은 내가 왜 이 아미를 좋아하는가에 대한 스토리들이 아주 절렬하게 나오는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아미를 보고 내가 인생이 바꿔졌다, 희망을 갖게 됐다, 뭐 이런 스토리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참 보통 음악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네. 공평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지향한다. 한 복입니다. 이게 2020년 5월 25일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46세 아프리카 계통 미국 남성이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 경찰서에서 구금하고 폭력으로 살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2020년 여름 140개 미국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6월 4일 BTS가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폭력에 반대합니다. 나, 당신,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흑인 인권지한테 $100만 기부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아미가 모금을 해가지고 $200만 모금을 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성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예로서 딱 드러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남녀 세대 계급 고정관념을 이게 극복한다. 이게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있는 BTS 길 위에서라고 하는 책을 쓴 게 홍석경 선생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번 여러 가지 참 흥미있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의 하나의 관점은 이 아미의 절대 다수가 여성들이에요. 근데 여성들이 이제 남성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는데 남성은 조금 더 뻣뻣하잖아요. 여성답지 않고 말이야. 권위적이고 우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즐겁고 상냥한 남성의 이미지를 이 BTS가 만들어갖고 부드러운 남성, 해롭지 않는 남성, 대안적 남성 이것을 만들어져서 말하자면 이 BTS의 몸, BTS의 행동, 제스처 이 모든 것이 말하자면 종래의 어떤 세대적인 계급적인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지평을 만들어냈다. 이게 엄청나게 이제 BTS 특히 여성들한테 호소력을 갖고 들어오니까 막 그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 좀 넘어갑니다. 이제 하는 문화국가라고 하는 시각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광복과 김구, 이거 좀 긴 이야기인데, 어쨌든 광복하면 김구고, 김구가 사실 김구 선생이 미국과 중국에 있는 미국 전략사무국과 연락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진공 작전을 펼기로 했는데, 8월 29일 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원폭 투하로 해서 이제 일본이 놀래가고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해서 광복군이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광복군이 국내로 왔더라고 하면은 아마 백범의 정치적 이상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개인 자극으로 초래했고, 어떤 정치적 조건을 만들지 못했고, 1949년 6월 28일 암살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이 광복의 아버지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안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이건 널리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 실현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망을 피력을 했는데, 사실은 이 BTS 같은 것이 이런 것을 실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어떤 형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이대에 계신 그 최준식 선생이 이거 하여튼간에 코리안리스라고 하는 게 뭐냐, 한국인다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근데 이분은 문기와 신기로 나누는데, 문기는 사학이고 신기는 춤입니다. 이게 무속입니다. 근데 이게 연예고요. 이 두 개가 엄청나게 결합을 해서 지금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다는 이론을 옛날부터 폈던. 근데 이분 이 말 속에 코리안리스, 거의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이 잘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BTS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문화국가가 실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광복 80년 역사에서 문화국가의 비전을 김구 선생이 제시했고, 한편으로는 신기를 통해서 BTS 연예활동 해가지고 최정상의 지위를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강의 문학작품을 통해서 뭉깁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이런 어떤 쌍벽을 이루는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로 진입하는 과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정치는 참 너무 형편없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인 각광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김대중과 BTS 제2근대 전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컨대 돌진적 근대화입니다.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단기에 최대의 성과를 거두려는 전략이고 오직 앞만을 보고 질주합니다.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작용이 터져갖고 위험사회가 결국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경각했던 위험사회의 모습이 예컨대 1994년, 95년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상품백화점 붕괴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1998년부터 막 헌된 외환위기 같은 것이 이제 위험사회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성수대교가 94년 붕괴됐습니다. 서청 상품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기후재난 막 이게 일어납니다. 코로나19 등등해서 세계적 금융위기, 가족해체 이런 것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생활에 관한 이것들을 세계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세계 30대 도시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정에 대한 굉장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중산층은 43%지만 하층은 52.2%고 전 세계에서 약 46.4%가 가정생활의 불안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현실 속에서 어디선가 좀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뭔가 좀 이렇게 상처를 치유받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되겠죠. 그런 큰 구조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BTS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회학적인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산업사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사회를 만들고 위험사회가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2근대 전환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건 17가지 관문이 있는데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있고 보편적 세계주의가 있고 디지털 소통혁명이 있고 젠더 평등이 있고 등등해서 17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BTS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서 굉장히 좋고 세계적 보편주의라고 나가는 것, 디지털 소통혁명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적대와 혐오를 넘어서 영소와 화해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디지털 소통혁명, 한국 사회 발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70년대 산업화의 시발점이었듯이 오늘 정보고속도로 완공은 21세기 지식정보 강국을 향한 역사적 출발점이다. 이게 2021년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고 젊은 세대를 역동적인 세대로 만들고 시민사회를 역동적인 사회로 만들고 그 배경에서 이제 BTS라고 하는 것도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이란 건 뭐냐? 쌍방향 디지털 소통은 국민 생활의 근본을 바꾸고 국민의 사회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정치는 물론 사회, 경제, 문화의 발전을 일신하는 총체적 사회 변화를 자극한다. SNS를 통해 디지털 세대는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의 흐름을 청취하고 온갖 종류의 지식을 습득하며 자신의 요구와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살게 된다. 요즘 많이 거론되는 4차 산업혁명,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의 역할, 인공지능의 발전 등은 모두 디지털 소통 기반 위에서 이게 가능해진다. 이 큰 역사적인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고, 거기서 특히 신지식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나옵니다. 21세기 벽도에서 우리는 지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격변의 시대, 지식정보 대혁명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형식적인 학벌이나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혁신의 열의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신지식인이다. 상인과 농어민, 근로자와 학생, 문화 종사자와 가정주부 등 모두가 이러한 신지식으로 무장될 때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세계 속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2000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지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신지식인이란 사물지, 사실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방법지를 체득하고 지식의 생성과 저장, 활용과 공유 과정에서 필요한 정신자세, 습관, 기본 능력을 갖추고 실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21세기의 인재상이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뭐냐면 BTS야말로 그때 우리가 거론했던 신지식인의 상당히 좋은 어떤 경우다.
하는 걸 저는 지금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창의적 발굴, 고문서 학과도 역시 세계의 다양한 문화 전통의 세계적 자연 환경의 정밀한 관찰, 민중문화로 이어진 노래, 춤, 연주, 가무, 율동 등의 기법 독해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삶의 문화를 코리안리스죠. 세계 첨단의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각자 도생의 삶에 지친 세계 젊은이들에게 위안과 상처의 치유, 용기, 호소력을 갖는 예술을 생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디지털 소통혁명 시대의 신지식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 뭐 많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BTS는 가장 성공적인 어떤 그 신지식이 아니겠느냐. 방법지를 알고 있으니까. 자, 그 제근대 전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위험사회의 심화, 학자도성 압력하에서 공동체가 퇴락합니다. 개인 고립, 상견압과 버팀목이 없어졌습니다. BTS 음악이 상처를 취하고 자기 긍정 메시지를 현재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은 저의 눈에는 이게 제2근대 전환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BTS 성공 요인은 뭐 많이 지적된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향후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보면은 BTS 성공 요인, 일반적인 K-문화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BTS 성공 사회성 조건은 디지털 혁명의 선두주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역동적인 디지털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민주화 세대가 되고 개인화 세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활력이 넘치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세대가 등장해서 자유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개인화 세대가 등장해서 굉장히 창의적이 되고 네트워크 시대가 되어서 하여튼 SNS를 통해서 서로 결합되는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TS는 물론 예술이고 뭐 연예고 또 기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조금 넓은 사회학적인 좀 그런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보통 BTS 성공의 요인을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업 경영을 얘기합니다.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시장 전략을 이야기하고 여러 브랜드와 협력합니다. 삼성과 한다든지 맥도날드와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아주 그 호소력을 갖는 넓은 효과를 갖고 오는 전략을 썼는데 이게 다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적 플랫폼 구축과 운영, 아까 얘기했던 위버스라고 하는 독자적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 큰 어떤 그 기폭제를 지어가고 이걸 통해서 세계적 팬 집단들과 교류하고 같이 활동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조와 협력의 삶의 대안을 창출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팀목이 되는 서로 협력하는 흩어지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협력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삶의 뭐 향후의 사회학적 연구 방향은 저는 이걸 좀 연구하려고 하는데 아미에 대한 신축 면접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특히 그 남미 이런데 굉장히 그 많은 있어서 도대체 이 아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고 어떤 걸 느끼고 하는가를 좀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해서 심층 면접을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근대 문명, 그 위험 사회를 넘는 새로운 사회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관점에서 BTS를 조금 넓은 역사적인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조명하겠다. 이 BTS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사회학자니까 좀 더 넓은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BTS를 연구함으로 인해서 그 지평을 좀 넓게 보고 더 넓은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좀 너무 빨리빨리 갔는데 하여튼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돼서 제 발제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